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이름값 제대로 못하는 알뜰 주유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뜰 주유소가 도입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휘발유 가격 안정, 그러니까 좀 낮춰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목적을 그렇게 많이 달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황색의 윙크 얼굴인가요? 알뜰 주유소 표시 자체도 좀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 알뜰 주유소의 공급 사업자 선정이 내일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알뜰 주유소가 실효성이 없다면은 또 이게 좀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뜰 주유소가 지금 전체 주유소의 10% 정도는 되나요? 예,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사들을 아마 선정하는 작업이 내일 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정유사가 아니고 이제 그 알뜰주유소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예. 공급사를 따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협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협 이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알뜰주유소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주체가 대부분 이제 석유공사하고 농협하고 도로공사 이런 네. 공공기관들을 이용해서 지금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말 그대로 기름값을 낮춰서 안정화시키겠다고 도입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 도입이 됐는지 좀 배경 설명 좀. 2011년도, 2010년도, 9년도, 10년도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랬었죠.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네. 이 알뜰주유소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이제 처음으로 알뜰주유소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대량 구매를 통해서 시중에 그 4개 정유사의 독점 구조를 한번 깨보겠다. 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리터당 100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부의 예산하고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의 그 공공 자본을 이용한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러는 거는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낸 세금을 가지고 왼쪽 주머니에서 내야 될 기름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알뜰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거의 아주 많이 차이 나면은 한 3, 40원 내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한 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비교 대상인 일반 주유소는 종업원들이 제 차에다가 기름을 직접 넣어주는 그 서비스를 해주고요. 네. 대부분의 알뜰 주유소들은 종업원이 없습니다. 거의 셀프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그 종업원이 있느냐, 우리가 그 주유 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른 그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은 사실상으로는 그 가격 차이가 전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한 3, 4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인건비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차이가 거의 없는 거다. 거죠. 예, 네. 원래는 리터당 한 100원은 차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었죠. 예,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름값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네. 그런데 휘발유 가격,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량 구매를 하면 오히려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예. 지금 일어나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잠깐 봤던 게 그런 경우였습니다. 석유공사가 그 과거에 삼성토탈이라는 석유화학 제품 회사에서부터 휘발유 경유 원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소위 휘발유 경유로 브랜딩이라는 걸 해가지고 알뜰주유소에다 공급을 했는데 네.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을 적에는 석유공사가 구입을 할 적에 기름값보다 브랜딩을 해가지고 알뜰주유소에다가 공급할 적에 기름값이 더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그 부담을 석유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 예. 과정에 상당한 금액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 물량을 그렇게 해서 확보가 안 되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일본의 정유사로부터 네. 일본산 경유를 정말 혜택을 주면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했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일본 정유사에다가 준 세제 혜택 플러스 감면 효과가 네. 거의 조 단위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득을 못 보는,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정부의 예산인가요? 대부분은 이제 산업부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요. 알뜰주유소를 만들 적에 지원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석유공사의 운영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알뜰주유소의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문을 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보다 가짜 휘발유 경유를 팔고 싶어하는 유혹에 휘말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생존하기가 힘드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많이 판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휘발유 경유의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네. 그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요? 예. 예. 그러니까 섞을 가능성에 대비한. 그렇죠. 거겠네요? 요즘 예. 알뜰주유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심주유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안심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니고 다른 예. 주체를 내세워서 품질을 보증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품질을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고, 네. 석유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결국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정유사하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소비자는 얻는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알뜰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알뜰주유소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는 결론인데 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알뜰주유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비자도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요. 네. 체감하는 것, 무슨 이익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다른 쪽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정부도 부담이 크고, 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거는 정유사입니다. 정유사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실제로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예. 국제유가가 많이 내리고 휘발유 가격도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발유 경유값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라는 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대량 구매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업체를 다시 또 공급 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관심을 보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는 전부 알뜰 주유소로 바뀌었는데 네. 얼마 전에 도로공사에서 더 이상 석유공사로부터 대량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아마 산업부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을 겁니다. 아, 그건 왜 그런가요?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농협이 그 주유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주유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업 영역을 공공 영역에 있는 농협이 그분들의 사업 영역을 뺏어가는 거는 이거는 공정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그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 질서나 공정 경쟁을 해친다. 이런 지적을 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경제만 그런 측면에서 조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무슨 외국의 명품 브랜드들의 짝퉁을 가지고 들여오거나 이러면은 관세청, 국세청 이런 데가 경찰까지 다 나서가지고 그걸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명품 브랜드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유사,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운영을 하는 정유사들이 네. 자기 상표를 붙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알뜰주유소에는 4대 정유사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어느 회사 기름이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도 내가 무슨 어느 회사 기름을 사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정유사 입장에서는 내가 상표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될 본인들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경제를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떠한 플레이어도 지금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은 정부가 재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주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코너 있습니다. 50대 대기업 임원의 여윳돈을 재무 설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방금 이제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단이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렉시트는 없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막 들어온 소식들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F 저F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자산가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오늘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사연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50대의 대기업 임의 사례인데요. 네. 예,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판교 지역의 상가 겸연주택
부지를 분양받아서 거기에 새로 지어가지고 상가미 주택으로 뭐 임대를 놔서 짭짤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분양 신축 비용으로 한 20억 원 정도 들었는데 네. 대출 9억 원, 그리고 자신의 살고 있던 주택을 전세로 주고 자신은 본가로 들어가고요. 예. 거기서 나온 자금 5억, 그다음에 뭐 임대 보증금 3억, 뭐 기존 자금 해서 이걸로 충당해서 이제 충당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매월 월세로 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로는 300 정도 나갑니다. 네. 대출은 1금융권에서 6억, 그다음에 2금융권에서 3억 정도 받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금년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6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연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건물도 있지만은 대출도 많이 있으시고요. 퇴직금으로 네. 또 6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가지고 보면 집도 있고 이런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 급여라는 현금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요새 같은 뭐 저금리 시대에는 뭐 이런 부동산 투자, 임대형 부동산 투자, 그리고 수익률로 봐도 한 4% 중반대 이상 되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것이 나쁘지 않다. 네, 지금으로 예. 봐서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퇴직금 6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예. 보통은 목돈이 생기면은 기존에 대출부터 갚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자체가 6억이 있고 3억이 있고 한데 2금융권의 대출을 먼저 갚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1금융권 대출은 워낙 저금다 보니까 한 3% 초중반대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그에 대한 대출은 비용 처리도 되기 때문에 실수익률이 대출 이자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2금융권 대출은 이게 금리 수준이 보통 5%에서 한 7%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금융권 대출은 빨리 상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1금융권 대출은 좀 유지를 하되 향후 뭐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환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환을 고려하라는 것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뭐 알다시피 최근까지는 언제나 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는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네.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수준이면 절대적인 금리 수준에 좀 낮기 때문에 이 금리를 픽스를 시킨다면은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고정이 되면은 임대금 수익률에 따라서 좀 뭐 수익률이 고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런 금리 리스크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가 3억 원이 남거든요. 6억 원이죠. 그러니까 6억 원을 그렇죠. 예, 예. 6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아서 2금융권에 3억 원을 갚고 나면 남는 3억 원. 요건 네.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자산이 이제 일단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한 3억은 유지하는데 그 3억 원은 어찌 보면은 이 부동산의 어떤 혹시나 갑자기 네. 임대가 나갔을 때 전 보증금을 내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혹시나 임대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2억 원 정도는 유동성 형태로 자금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1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은 이제 투자 성향이 있긴 있으되 그렇지만은 뭐 정기예금보다 높은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공모주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식 혼합형 같은 걸 해서 알파 수익을 내되 유동성 언제든지 찾을 수는 있는 그런 네. 상품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퇴직금이거든요. 그렇죠. 퇴직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IRP라고 해서 적립형 IRP, 우리가 말 중간정산 자금 같은 건 퇴직 IRP에 넣으면은 네. 비과세라보다
그 과세 이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자금으로 쓸 거는 일부 빼놓고 일부는 퇴직 IRP로 퇴직금 적립 형태로 하면은 네. 어떤 과세를 이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전세금 월세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액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비과세를 할 수 있는 퇴직 IRP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세 이연이라고 하면은 그 퇴직 IRP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퇴직 IRP라는 거는 지금 일단 중간정산금 내놓고 나중에 또 퇴직이 될 때마다 넣어놓고 쌓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지금 아직 50대 초반이니까 뭐 한 60대까지 일한다고 보시면은 한 10년 동안 그때까지는 세금을 과세를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3억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여기다 띄워놓고 2억 정도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운용을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반 정도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매월 월세 수입이 있잖아요. 예.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급여 생활자니까 급여가 나오니까 급여로서 뭐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보면은 실제로 남는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는데요. 네. 이 500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그 자산 자체가 부동산 자산이고 굉장히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이 월세로 이용해서 적립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0 정도는 뭐 적립식 펀드로 국내 주식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만 원 정도는 해외 주식형을 하면 좋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 주식형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변액연금을 들으면은 이게 비과세 효과도 되면서 해외 자산을 투자해도 비과세 효과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분도 변액연금, 또 예. 나중에 또 연금 자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자산으로 한 200 정도는 변액연금을 들되 그 투자 자산은 해외 주식형으로 하시고 300 정도는 국내 주식형의 성장형의 반, 뭐 네. 중소형주의 반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적립을 해나간다면 위험도 관리하고 어떤 알파 수익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는 것 같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면 유럽이 이제 아침이죠? 네, 예. 오전 9시 정도. 그럼 밤샘 토론을 했나 봐요. 지금 이제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을 해주기로 협상을 타결한 거죠? 예, 타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에 타결이 다 됐고요. 지금 뭐 메르켈 총리랑 뭐 그쪽 관계자들 나와서 기자회견 다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11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17시간 동안 예. 마라톤 협상을 좀 했고요. 이 협상이 오후 4시쯤 끝나고 나서 벨기에 총리가 협상이 타결됐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고 예. 또 이제 EU 정상회의 그 의장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정상들의 이제 발언이 좀 쏟아졌고요. 협상의 그 합의 내용은 그리스가 이제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협상을 네. 개시하는 게 합의 내용입니다. 그리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그 개혁안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그 그렉시트에 예. 대한 우려도 이제 말끔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협상이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이게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 정오쯤부터 예. 좀 타협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네. 한두 개 쟁점에서 좀 합의하지 못한 것, 그 내용을 추가로 4시간 동안 더 협상을 해서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메르켈 총리 얘기하는 건 ESM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 이제 구제금융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인 것을 아직 얘기할 수 없는 단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좀 거북한 그런 걸로 좀 네. 추측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 취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당국자 입장에서는 협상 내용을 완벽하게 이제 공개하는 건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정해져 있나요? 규모 같은 것도 지금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나온 뭐 협상안 중에 그리스 국유자 자산을 매각해서 민영화 기금을 네.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이제 한 500억 유로 되는 그거 정도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의 승리라고 평가해도 되나요? 그리스의 승리도 되는 거고 또 유럽들의 채권단의 승리도 되는 거고. 채권단의 뭐 과감한 양보? 예, 뭐 둘 다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게 항상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가장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놓고 예. 협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어제 한시적 그레식트 네. 한 5년간 유로존을 떠나라 이런 그 제안도 했었고 결국 그렇게 이제 벼랑 끝 전술로 서로 가다가 일정 부분 서로가 양보하면서 네. 타협을 이제 이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시장 쪽 반응을 보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뭐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방금 개장했는데 네. 뭐 독일이나 프랑스 뭐 1% 이상 그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로화가 좀 급등하고 있고 독일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하면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 증시들 또 이제 반영을 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최악은 막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있는 게 그 헤어컷이라고 해서 부채 원금 탕감. 상정하는 문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한 8월까지는 이 문제 가지고 독일과 그리스가 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이제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네. 입장. 그다음 그리스는 원금도 탕감해 달라.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리스가 정말 걱정이었는데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지금 푸에르토리코가 말썽이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름은 알아도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던 나라인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고요. 네. 현재 이제 720억 달러 되는 그 채무를 갚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미국판 그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디폴트 상황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3일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와 이제 채권단이 첫 만남을 갖고 이제 협상을 다시 이제 할 예정인데요.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푸에르토리코의 채권을 미국의 지방채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미국의 펀드들이 네.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한 7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미국 금융권에 이제 충격이 가게 되고요. 또 이 펀드에 투자한 뭐 은퇴자들, 개인 네. 투자자들 이런 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채권단과
푸에르토리코가 협상을 이제 한다는 건데, 푸에르토리코가 생각하고 있는 협상안은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좀 빚을 탕감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대신 푸에르토리코가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채권단 같은 경우에도 좀 그리스랑 비슷한 게 약한 강도의 이런 구조개혁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이쪽의 협상도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드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들 혹은 자신의 채권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거죠. 예, 지금 그 어떤 법적으로,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라는 그 지위이기 때문에 IMF에서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미국 연방법상 그 다른 지자체와도 또 다르게 파산 선언도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요즘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그다음에 제프 부시 그 플로리다 주지사, 미 유력 대선 주자들이 푸에르토리코를 그 파산보고 챕터 9의 네. 대상으로 두는 그런 법률 개정안에 좀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미국의 주가 파산한 경우는 있었잖아요. 네. 디트로이트가 그랬었고. 네. 근데 지금 중부의 시카고나 일리노이도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연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연금 적자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그 파산, 일종의 파산 시기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시카고는 그 재정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 공교육 쪽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공무원 교사 연금 적자 규모가 한 우리 돈으로 24조 원 정도 되고, 시카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카고가 급전을 빌려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전반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좀 확보해서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이 세수 결손을 좀 막을 수는 없다. 디폴트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시카고가 속해 있는 그 일리노이주도 네. 지금 셧다운 위기, 그러니까 정부 업무 정지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일리노이주의 연금 적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한 113조 원, 최대 한 280조 원까지 된다고 하고요. 일리노이주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또 재정 고갈이 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쪽에 그 민주당 시의회와 공화당 시정부 간의 의견 차이, 또 정쟁 이런 것 때문에 좀 업무 정지 셧다운 위기로 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이 공통점이 연금 문제인데, 이 시카고,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지방 정부들도 이런 위기에 처할 곳이 몇 군데 더 있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사실 그 디트로이트나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자체가 파산했던 것도 결국은 이 연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네. 경제 정책이 조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예, 뭐 이제 힐러리 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오바마 노믹스, 또 과거에 레이건 노믹스, 부시 노믹스, 이런 그 역대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그 핵심 경제 정책이 있는데, 힐러리 노믹스의 핵심은 그 중산층의 임금 인상입니다. 그래요? 예,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중산층 살리기의 일환인데요. 예. 중산층 임금 그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요. 임금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할 것 같고, 또 장기 성장에 대한 초점을 두겠다. 네. 이런 세 가지 부분 정도로 힐러리 노믹스가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임금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이제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장벽들을 좀 줄이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예. 또 소기업의 또 세금 감면, 또 여러 가지 그 가족 휴가라든가 유급 병가 같은 지원을 강화하는 네.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3007님 외 두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시 듣기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